2010년대 로직 반도체 시장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AMD의 부활을 꼽으시겠죠. 그리고 202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서버 시장으로 향하는 엔비디아의 약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020년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극적인 재미를 가져다 줄 전개는 다시 인텔의 수복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장으로 복귀해 수복전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의 수장 팻 겔싱어의 인터뷰한 장면에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nd trust me, we have a few that are still cooking in the back in the labs yet that we're going to look forward to talking to people about that we think are pretty dramatic step forward. 지금 인텔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팻 겔싱어는 확신에 차 있죠. 물론 한편으로는 언뜻 CEO들이 의례적으로 하곤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그 누구보다 CPU 설계와 공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 뒤에는 나름의 근거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그 근거가 무엇인지 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확실한 것은 2020년도에 인텔은 꽤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IPC마저 AMD가 인텔의 그것을 추월하면서 공정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도 이제 인텔이 완벽히 우위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오지만 CPU 핵심 성능 지표인 클럭은 물론이고 흔히 설계 역량의 척도로 이야기되는 이 IPC도 결국은 더 앞선 공정을 통해 함께 향상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번에 인텔을 추월한 AMD 젠3의 IPC 상승 배경에 대폭 증가된 캐시 용량이 있었고 이 고용량의 캐시 채용이 가능했던 것이 앞선 미세 공정 때문에 설계에 여유가 생겼던 탓임을 고려한다면 이제서야 AMD가 인텔의 IPC를 추월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순수 설계 능력만을 따지고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인텔의 설계 우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공정 열의 속에서도 성능 싸움을 해오던 인텔이었기 때문에 공정 열의가 극복되면 인텔의 새로운 시대가 오겠다는 확신, 인텔을 두고 퍼져나오는 기대감의 가장 큰 배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엘더 레이크가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데요. 보통 CPU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두 개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더 빠르게 명령을 실행하거나 여러 개의 명령을 병렬로 실행하는 방법. 우선 이 1번과 관련해 가장 보편적인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클럭을 올리는 것.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더 많은 코어를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모두 공정이 뒤떨어지는 인텔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방향성에서 뒤지는 부분을 인텔은 그들의 설계 역량을 통해 상쇄시키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엘더 레이크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바로 여기. 무려 6개로 늘어난 디코더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디코더는 명령어들을 레지스트에 저장되기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디코더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명령어들을 더 빨리 버퍼에 담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디코더 개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M1 프로세서인데요. 디코더의 개수와 관련해 AMD가 4개 정도가 그 숫자의 한계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 애플의 M1은 무려 8개의 디코더를 갖고 있죠. 이 엄청난 디코더 수의 차이를 통해 M1의 파이어스톰 코어는 경쟁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명령어들을 리오더 버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M1이 낮은 클럭에서도 아주 강력한 연산 성능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인텔은 이번 엘더 레이크에 활용된 골든 코브 아키텍처에서 무려 6개의 디코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교해보면 아직 4개에 머물러 있는 AMD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50% 정도 더 빠르게 명령어를 버퍼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플의 경우는 명령어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리스크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디코더를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시스크 아키텍처 기반인 인텔의 경우 명령어의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디코더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AMD가 디코더의 개수가 4개 정도가 한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인데 인텔 엘더 레이크의 모습을 드러낸 차세대 코어 골든 코브에서 이제 6개로 늘어난 디코더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 우위로 공정 열의를 극복해 나가는 인텔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아직 설계 우위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는 반대로 공정 열의가 극복되면 다시 인텔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공정 열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인텔은 나름의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인텔의 파운드리 전략은 실패했을 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칭 포인트를 가진 전략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구체적으로 이 최신 공정을 따라잡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첫 번째로 등장할 단어는 하이-NA입니다. 이 나노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대당 3천억 원 이상이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NA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TSMC와 삼성이 미리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3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구조 변경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삼성이 이 하이-NA 초도 물량을 선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ASML의 관계, 또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삼성의 포지션 등을 염두에 두면 해당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인텔 아키텍처 데이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인텔의 새로운 공정 명령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던 이야기, 하이-NA 장비의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인텔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추측이 아닌 인텔 스스로 오피셜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약간의 해석상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최초 고객사 중 하나가 되었다 해서 경쟁사보다 아주 조금 일찍 시제품을 전달받는다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인텔의 공정 로드맵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2024년 20옹스트롬 공정을 완성해 공정 열의를 따라잡고 단 1년 만에 18옹스트롬 공정으로 다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이 어려운 전략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SML의 한 이사진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이 프로토타입 머신이 2023년경에 최초 고객사에게 전달되고 2025년경에 양산용 제품들의 출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만약 인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2023년에 하이-NA 장비가 인텔에게 전달된다면 인텔에게는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고, 하이-NA 장비를 통해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인 18옹스트롬 공정 완성에는 큰 무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전략 성패의 핵심은 과연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20옹스트롬 공정을 인텔이 완성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현재 인텔의 R&D단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 이름을 붙이고 명확한 도달 시점을 이야기할 만큼 성과가 나온 기술이 바로 이 두 이름이 되겠는데, 우선 이 리본 펫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죠. 과거 삼성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MBC 팻을 설명하며 함께 이야기 나눈 바 있는 것처럼 인텔 퓨어 게이트 올어라운드인 리본 펫 역시 그 핵심은 이 채널과 게이트가 맞닿아 있는 면적에 있습니다. 핀펫이 채널과 게이트가 세 면에서 닿아 있는 구조라면 리본펫 구조에서의 채널은 게이트와 모든 면에 맞닿아 있죠. 이를 통해 누설 전류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더 낮은 작동 전압에서 더 높은 구동 전류, 더 빠른 스위칭 속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구조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은 집적도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 원하는 수준만큼 구동 전류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리본펫 구조에서는 구동 전류 값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동일 면적에서 더 높은 구동 전류값을 갖고 동일 구동 전류값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적 이점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옹스트롬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로직 반도체 기업들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코어는 더 높은 클럭을 달성할 수 있고, 누설 전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며 코어부의 크기가 줄어들어 더 큰 캐시 메모리, 더 강력한 내장 GPU, 뉴럴 엔진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까지도 더 넣을 수 있는 설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파워 BI인데요. 사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메탈 공정을 아시죠? 초미세 공정을 통해 트랜지스터 레이어를 완성한 후에 트랜지스터에 전력과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한 메탈층을 형성하는 것인데, 현재는 이렇게 전력과 시그널이 혼재되어 전달되는 과정 중에 병목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인텔의 파워 BI는 합쳐져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이죠. 이 전력 공급 역할을 분리해내 아랫단에 배치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로 불렸던 기술입니다. 이 분업 구조로의 변화를 통해 전력은 전력대로 노출을 줄이고 시그널은 시그널대로 더 향상된 프리퀀시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발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접합시키는 기술이 바로 TSV 기술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죠. 관통하는 얇은 전극을 통해 상단부와 하단부를 고대역폭으로 연결해내는 기술. 핵심은 인텔이 이 TSV를 비롯한 패키징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TSV 관련해서는 기성의 TSV 기술이 달성한 수준보다 500배 정도 가는 TSV 기술의 구현이 가능함을 설명했죠. 나노 TSV로 완성되는 파워 비아, 그리고 여기에 리본펫이 더해져 인텔의 2나노 공정 완성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팻 겔싱어의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오면 좋겠죠. 우선 VM웨어에서 인텔에 돌아온 팻 겔싱어에게는 취임 전후에서 시작해 약 3분기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팻 겔싱어 정도면 인텔의 R&D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개발 수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확신에 차 있는 그의 어조에서 대략적인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증명하는 것이 최신 미세공정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합류인데요. 퀄컴은 이 새롭게 등장할 인텔의 2나노 공정의 첫 번째 고객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마존 역시 인텔의 배에 올라탔죠. 현재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에 놓인 상황, 그 수장인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이러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데에는 인텔이 현재 달성하고 있는 2나노 공정에 대한 엔지니어 출신 CEO로서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퀄컴의 미래 전략상의 핵심 파트너가 될 TSMC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핵심 고객사들을 확보한 인텔, 여기에 가장 빠르게 하이NA 장비를 받게 된 현재의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인텔이 그리고 있는 옹스트롬 상륙작전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죠. 공격 열의 속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설계 우위, 결국 인텔의 수복전이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핵심은 공정 열의를 극복하는 것이고, 하이NA 도입을 기점으로 열리는 옹스트롬의 시대, 인텔은 바로 이 20A 노드를 그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수복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선 이 전체 전략의 핵심 퍼즐이 되는 하이NA 장비 수급이라는 난제가 극복되었다는 점, 또 엔지니어 출신 CEO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것을 증명하는 퀄컴과 아마존의 합류까지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이 옹스트롬 상륙 작전이 순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해당 전략이 성공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위한 대책도 이 인텔의 전략에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빼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텔의 조직 문화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팻 겔싱어가 인텔의 CEO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그의 과거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 물론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자사 엔지니어 출신 인사를 인텔이 그들의 8대 CEO로 임명한 의미는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돌아와 바뀌게 되는 조직 문화, 그리고 바로 그들 엔지니어들에 의해 새로운 인텔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넷버스트와 네할렘의 아버지 글렌 히튼이 다시 돌아왔고, 샌디 브릿지와 스카이레이크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슬로미드 와이즈도 멜라녹스에서 다시 친정으로 복귀했죠. 특히 3년여의 휴식을 갖고 복귀한 글렌 히튼의 트윗에서 우리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 온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텔의 미래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마침내 조직 스스로 자각하고 다시 인텔은 예전의 승리 공식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옹스트롬 상륙작전. 다시 엔지니어들이 방향키를 잡은 기술기업,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그들의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2020년대 로직 반도체 업계의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텔은 과거의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을지, 새 기업이 만들어가는 로직 반도체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들 가요소울에서 계속해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